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유아커브의 임정민 본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구나. 토요일 오후에, 제가 듣기로는 공부도 하시면서 또 일도 하시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평상시에 저는 그냥 회사 일만 하는데도 맨날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공부도 하시고 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너무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좋은 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알고 있는 것 또 오늘 준비해 온 거 많이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먼저 저희 대표님께서 대학원 과정, 석박사 과정, 준비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어학연수에 더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또 그 이외에 뭐 태솔이나 정말 아까 강의 나왔던 그런 내용에 더 관심이 많으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학연수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곧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정규과정, 다른 분들은 유학에 관련돼서 정규과정 쪽으로 학위를 하러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비율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용영어과 학생분이시고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위 과정을 가시려면 특히나 이런 문과계통이나 경영계통은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지 외국에서 유학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정 기간은 연수를 하시고 그리고 학위 과정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위 과정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나라에 어느 학교에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인근에서 연수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거나 또는 그 학교의 연수 과정을 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렇지 않고 뭐 학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젊은 시절에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좀 더 밝은 커리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영어권의 어학연수 국가는 미국, 캐나다의 북미 쪽 영어를 쓰는 나라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쪽에 이제 영국식 영어를 쓰는 나라들 그리고 그 이외에 요즘은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을 생각하셔서 뭐 아일랜드를 가고 싶다, 필리핀을 가고 싶다, 싱가포르를 가겠다 또는 뭐 중국어 하나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연수 이렇게도 많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나라를 가고 싶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선택하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나의 상황이 얼만큼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느냐. 지금 일을 접고 가시는 거면 일을 못 하심으로 인해서 그 비용적인 면이 마이너스 되는 거와 플러스 가서 쓰시는 게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 경제적인 면이 더 고민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총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어학연수 상담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제일 처음 질문이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겠느냐 연수를. 그래서 어디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일단 적고 비용이 싸면서 경험할 게 많고 그런데 얘기하세요. 근데 세상 어디에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연수를 많이 갔다 온 학생들이 많고 인터넷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보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저희도 듣도 보도 못한 정보를 갖고 오셔서 이런 말이 맞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한국 사람이 안 간다 하는 거는 일단 뭐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그걸 보시면 뭐 흑인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라든가 같은 미국에서도
또는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그 지역에는 학교밖에 없다. 또는 너무 심심하다.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감수하고 나는 그 한국 사람 없는 게 제 1번 조건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찾아드릴 수 있어요. 어디 있다고.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라는 것이 단순히 랭귀지를 잘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나의 앞길을 설계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연수의 목적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또는 캐나다에 또는 영국에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어학교다. 정말 일주일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영어는 사람을 자꾸 대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케이스를 많이 접해봐야지 영어가 느는 건데 이렇게 하루 왼종일 있어도 선생님하고 홈스테이 아저씨 아줌마하고 그 집 애하고 밖에 볼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돈을 이렇게까지 투자해갖고 왔는데 이게 연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부 무겨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학생이 저는 무조건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면 2달 안 돼서 연락이 와요.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만 살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이렇게 좀 재밌고 번화한데 좋아하는데 살던 서울 학생들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횡성에 무슨 소 키우는데 그런 데 가서 일주일 있으라고 그러면 못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물론 한국 사람이 없는 데를 가서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고 주변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이러면 너무 좋지만 100%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내가 제1로 따지는 조건은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아니라면 그거는 내가 접었다 한다면 그 다음 조건은 뭐다. 그거를 생각을 먼저 하셔서 한 3가지 조건 정도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고 내가 연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딱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풀어나가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학연수 상담을 하시는 어떤 상담원도 어느 정도는 솔루션을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데를 고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6개월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석사 학위를 받으러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여기서 아무리 토플을 해도 100점이 안 나온다. 아까 그 랭킹 10위 안에 들어있는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여기서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IBT를 아무리 봐도 80점 이상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6개월 정도를 갔다 오겠다. 그렇다면 토플 프렙 과정이 잘 돼 있는 데를 가야겠죠. 그런데 토플 프렙 과정 같은 거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에 그런 과정이 개설이 되지 시골에 그런 좋은 학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왔을 때 그러니까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뭘 갖고 오겠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 밑에 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 자료는 각 국가별로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아주 축약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짚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대학 내가 학위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할 예정이고 그래서 토플과 GRE나 GMAT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미국, 캐나다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 연방의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로 대별되는 그 영연방의 영어를 쓰는 유학국가는 토플 시험 체계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IELTS 시험이라는 시험 체계와 캠브리지 시험이라는 시험 체계가 있지 토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과정이. 또 토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학교가 그런 과정을 개설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플도 아시다시피 IBT로 바뀌면서 리스닝 스피킹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어서 점수가 나오는 때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식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의 영어는 아무래도 듣고 말하기나 어휘 같은 게 영국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식 시험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또는 갔다 와서 조금 더 나은 잡을 얻기 위해서 영어 능력을 조금 더 회사에다 어필해야 된다. 이렇다면 북미식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북미식 영어, 뭐 미국하고 캐나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내가 또 영국이나 뭐 호주의 대학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또는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내가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스트럭처나 뭐 영어의 영어 자체에 대한 기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영국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주 기본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학교고요. 또 선생님들의 질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비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 파생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제너럴 잉글리시를 6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티피킷 과정이나 테스트 프랩 과정이나 인턴십이나 뭔가를 그 뒤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은 나라가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식 그 발음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고 또 영국 쪽에 이렇게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신 여자분들은 영국으로 연수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도 굉장히 좋은 어학연수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다 그래서 가신 분도 많았지만, 여태까지는 환율 문제 때문에 싸서 영국을 가자니 비싸고, 미국, 캐나다를 가자니 그것도 비싸고, 근데 단기간에 조금 저렴하게 갔다 오기 위해서 호주나 뉴질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호주 같은 경우에 워킹 홀리데이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선호해서 영국이나 뉴질랜드를 가셨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미국 환율이 1,050원이죠. 캐나다 1,050원이고 호주가 1,000원이 넘었고 뉴질랜드 달러가 8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미국, 캐나다, 호주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각각 한 2, 3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2, 300만 원 때문에 내가 정말 미국을 가고 싶은데 호주를 간다. 이제는 그거는 조금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유학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적법한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시게 돼 있고, 불법을 감수하면서 일을 그냥 이제 뭐 한국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뭐 3D 업종에 가서 몰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없기 때문에 두 나라는 비용 면에서 어느 정도를 감수하고 쓰신다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비싸더라도 본인이 버는 걸로 그거는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런 대로 나름 좋은 점이 있고, 호주도 그런 워킹 홀리데이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뉴질랜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어요. 캐나다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기는 하나 뉴질랜드하고 캐나다는 제한된 인원을 뽑아요. 1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넘어가면 어플라이 했어도 떨어지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대사관마다 이제 언제 워킹 홀리데이를 뽑는다 했을 때 얼른 지원을 하셔서 그 인원 안에 들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그냥 12주, 16주 이렇게 공부하고 워킹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는 워킹에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그냥 출석부 찍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자체가 미국이 조건부 유학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는
토플이나 이런 걸 조건부로 받아서 정규를 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업 분위기 자체가 아카데믹하게 많이 끌고 가지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걸 온 학생이 많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자연환경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액티비티 할 것도 많고 이래서 호주가 놀고 막 이러기에는 되게 좋은데 공부를 좀 시리어스 하기에는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뭐 3천만 원이 든다. 그럼 캐나다가 2천만 원 들었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북미식 영어이면서 가장 미국에 근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 또 캐나다에 뭐 친척이 있거나 이래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비용적인 면에서는 미국에 그다지 경쟁력이 없는데 캐나다의 좋은 점은 뭐냐면 뭐 미국이 그 총기 소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겁이 난다는 학생들이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이민을 많이 장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그렇지만 캐나다가 많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같은 게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습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다민족의 그 사람들을 다 한 그 파트에 넣고 부글부글 끓여서 미국화를 만든다고. 미국 문화는 그렇게 해서 아주 새로운 미국을 창조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다 섞어갖고. 근데 캐나다는 피자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피자 한 판에 여기는 중국 사람, 여기는 한국 사람, 여기는 뭐 저기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의 문화를 그냥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식 시민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조금 더 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은 예를 들면 아주 좋은 학교, ELS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대표적인 어학교, 아스펙이나 엠버시 이런 학교도 국적 제한을 두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적 제한이라는 게 너무 한국 애들이 한 학교에 많아지면 그거를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적 제한을 하는데 캐나다는 대부분의 유명 어학교들이 국적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 날 세션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100명을 새로 리크루트한다 이랬으면 그중에 30% 정도는 한국인 쿼터를 줘요. 그래서 30명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3월 1일 세션은 클로즈 됐으니까 4월 1일로 넘어가라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런 30% 정도의 국적 제한을 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학생이나 동양 학생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특히 이 나라 학생들은 이걸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 학생은 굉장히 오류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찝어줘야 된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어학연수생들을 캐나다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셔도 될 만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캐나다에 한국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가도 캐나다를 또 갔다 오는 학생들이 피드백이 좋은 이유가 굉장히 있는 동안 즐겁고 재밌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기 때문에 캐나다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짱을 튕기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거나 뭐 국적 제한을 해주거나 아니면 애프터 스쿨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가 캐나다의 좋은 사설 학교들보다는 좀 딸려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좋으니까 너네 와라.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특히나 미국은 이제 대학 부설이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학 부설은 더군다나 더 조금 이렇게 학생 편의적인 것보다는 학교 편의적인 행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캐나다 학교들이 굉장히 학생 서비스를 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은 한 달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캐나다는 6개월까지는 무비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가서 비자로 그러니까 유학 비자로 연장하는 거는 안 되시지만 내가 6개월, 맥시멈 6개월이다. 단 1%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시다면 캐나다를 가시면 아무래도 비용도 세이브 되시고 만약에 현재 나의 상황이 미국 비자를 받는데 적당치 않는 상황이다. 이러신다면 캐나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단점이라면 도시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밴쿠버와 토론토로 대별된 두 동서에 있는 큰 도시 이외에는 학교들도 많지 않고 갈 만한 곳도 많지 않아요. 중부는 굉장히 춥고 산업이 거의 없이 농업이나 축산으로만 대변되는 거기 때문에 사스카친이나 매니토바 같은 데는 굉장히 추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루 종일 옥수수밭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학생들이 덜 가요. 그래서 밴쿠버하고 토론토하고 빅토리아, 캘거리, 오타와 요 정도 도시에 집중이 돼 있고 정말 밴쿠버의 랍슨가에 가면 귀에 스치는 게 한국말이고 한국 애들이 정말 즐비하게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만큼 걔네들을 끌어당길 만한 좋은 학교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건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학교에서만큼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나라가 캐나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비용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대도시 기준으로 한 3,500에서 4,000, 그러니까 1년 평균을 1년을 모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1년을 모두 한 곳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1년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 앞부분에는 그래도 한국인들끼리 좀 덜 만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영어를 더 쓸 수 있는 뭐 딴 거 지금 뭐 액티비티를 하거나 구경하고 이럴 단계가 내 영어가 아직 아닐 단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한국 사람이 적으면서 학교가 웬만하면서 이런 데로 가시고요. 6개월 이후에 어느 정도 영어가 탄력이 붙으셨을 때 대도시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보스턴이나 시카고 이런 데로 나오셔서 인턴십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어떤 테스트 프랩 과정을 하시거나 또는 그 이외에 서티피킷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뭐 비즈니스 과정이나 태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대학 부설이나 좋은 어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영어 하시고 그런 서티를 따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1년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연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렇게 따지면 한 2,300에서 2,700. 호주는 거의 캐나다보다 조금 쌉니다. 예,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영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영국은 비싼 만큼 또 자기가 벌 수 있기 때문에 영어만 조금 되신다면 그거를 이제 조금 상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하고 영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뉴질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사실 영국을 가고 싶은데 영국 비자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영국 비자를 받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아일랜드를 선호해서 많이 가셨고 한국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영국까지 가면 거기서 아일랜드는 가까우니까 내가 유럽도 꼭 가고 싶고 어느 정도 영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하고 싶고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비용이 거의 미국 비용하고 동일하게 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가신 분들이 있었고 아일랜드가 유럽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물류 허브처럼 돼서요. IT 업종도 굉장히 많이 아일랜드에 들어가 있고 또 영어적인 것도 완전 영국식보다는 미국식하고 영국식의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나름 아일랜드를 다녀오신 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재미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일랜드 사람의 그 국민성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정이 좀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강점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비용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 한국 사람이 가장 적은 데를 찾으시는 분들은 뉴질랜드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심심해서. 그래서
뭐랄까, 자연환경은 너무 좋고, 가서 정말 이런 데 와서 내가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주 재밌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저렴하면서 단기에 가려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6개월 정도만 갈 거고, 비용을 제일 좀 크리티컬하게 따지면서, 한국 사람이 좀 적은 데를 가시겠다 그러면 뉴질랜드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하고요.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는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크라이스처치나 웰링턴이나 뭐 혹스베이 이런 데는 한국 사람이 참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데로 골라 가시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국식 영어에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호주는 발음도 좀 강하고 액센트가 조금 약간 변형된 액센트가 많은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국식 영어에 좀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필리핀은 요즘 학생들이 갑자기 막 붐을 일어서 많이 가기 시작한 지가 한 1, 2년 됐어요. 근데 왜 많이 가시냐 하면 물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비용이 저렴한 거와 1대1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말이 안 튀어나오는 학생. 여태까지 대학교 1, 2학년 뭐 사회생활 할 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안 나갔다 와봐서 미국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는 그냥 원어민 회화 클래스밖에 안 해봤다. 그런데 그 원어민 회화 클래스도 1대 8, 뭐 10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몇 마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을 하루에 꼭꼭 합니다. 2시간씩.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지만 나만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를 해주기 때문에 내 시간을 온전히 그 선생님을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말이 안 튀어나오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정도 가시는 거는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비용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용돈까지 다 합해서 월 한 250에서 300이 든다고 치면 필리핀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비용은 2분의 1 미만이면서 효과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은 필리핀이란 나라 자체가 뭐 홈스테이를 하거나 외부로 마구 돌아다닐 만큼 치안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조금 우리보다는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랭귀지 이외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 자체가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학교에 거의 8, 90%는 한국 사람이고 10% 정도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한국 사람, 한국 학원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홈스테이 하거나 다른 그 레지던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들이 리조트 형식으로 강의실과 식당과 홈스테이와, 그러니까 그 숙식을 하는 데와 운동하는 데와 뭐 수영장, 이게 다 하나에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내려가서 공부하고 또 내려가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 애들끼리만 계속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고 답답하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추정 60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필리핀에 어학연수 간 남학생이 뭐 주말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일주일 내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이제 외부에 나가서 클럽 같은 데를 가시니까 이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전반적으로 필리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면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가실 나라는 아니고요. 내가 어차피 1년 정도를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캐나다 가서 돈을 많이 쓰기에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3개월 정도 필리핀에 가서 빨리 말을 틔우시고 나머지 9개월, 8개월을 미국, 캐나다, 영국으로 연계를 해서 가시면 전체 비용은 몇백만 원이 다운되면서 영어적인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을 보내보면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머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 필리핀 갔다 온 애들이 몇 명이나 계속 들어오는데 영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겁없이 막 한대요. 근데 자기는
괜히 캐나다로 처음부터 왔나 보다. 자기 필리핀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말을 와서 이렇게 바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한대요. 그래서 조금 나머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는 거기에 주변 조건을, 환경을 조금 참을 수 있으시다 하면 필리핀에서 3개월 하시고 연계연수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대부분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개의 나라들이 어학연수를 하는 학교가 대학부설, 사설 이렇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시사영어사, 이익훈 어학원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학교를 사설 어학원이라고 하고요. 대학부설은 한양대 안에도 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연대 안에 어학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랭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학부설하고 사설을 크게 놓고 고민을 하시는데, 대학부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학교 캠퍼스에 있게 되니까 기숙사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강의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학부설의 취지는 우리 학교에 9월에 입학하는 정규에 억셉트된 스튜던트가 외국 학생이고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에 또는 영어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한 텀 정도 미리 와서 영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토플 점수를 냈거나 어떤 학문적인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써서 말을 틔우고 이런 건 없어요. 이미 다 기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학교나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리딩하고 라이팅이 대부분의 그 목적이에요. 이 어학연수를 만들어 놓은, 랭귀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라이팅을 해야 되고, 메모 테이킹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는 어떤 강의 방식이 있고, 이런 거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런 거보다는 일단 말하고 듣기를 많이 빨리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의 그 교육 목표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하는 연수의 목적하고 이게 안 맞아요. 대학부설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학부설도 학교에 따라서 많이 좀 상업적이 돼서 정말 연수만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하고 듣기 과정도 다 커리큘럼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포션이나 강도가 사설에 정말 말하고 듣기를 빨리 해주려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보다는 약하고, 또 한 클래스의 인원이 보통은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규모 디스커션을 해서 한 명이 나중에 썸머리를 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식.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식이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그 그룹에서 조금 리딩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내가 영어를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남 얘기하는데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우리 팀 리더가 나가서 발표하는데 박수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부설은 선택을 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학생의 포션이 대학부설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이런 전문가한테 어떤 본인의 목적을 상담하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은데, 무조건 유펜, 컬럼비아, NYU, 미시간 이런 데 있는 어학부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학교에 어학부설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학교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면학 분위기라든가 기숙사 사용을 가능해서 현지 학생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다든가 이런 강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사설은 커리큘럼 맞추기가 굉장히 시작일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되니까 나의 일정에 딱 맞게 맞추기가 좋아요. 대학부설은 1월, 5월, 9월 대충 이렇게 입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떠난다고 하면 갈 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설은 또 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목적 자체가 레벨에 따라서 뭐 10단계가 있으면 처음에는 기본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말하고 듣기를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리딩, 라이팅을 가르치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따라가면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단계에서 15단계로 레벨이 나눠 있는데 대학부설은 한 5, 6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말하는 건 2단계인데 읽고 쓰기는 5단계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막 뽕짝이 돼 있어서 나의 레벨에 맞게 커리큘럼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설은 학교에 따라서는 스피킹과 리스닝 레벨 따로, 리딩하고 라이팅 레벨 따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나의 수준에 맞게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설은 상대적으로 대학부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까지 공부를 대부분 하고요. 대학부설은 오전 수업 1시 이 정도에 다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비용이라면 대학부설이 훨씬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설의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사설이 다운타운에 있다는 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강남역이나 종로에 학원이 많은 것처럼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다운타운에 많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좀 떨어지죠. 나가기만 하면 뭐 샵들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좀 산만하고, 그 다음에 사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하거나 자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한국인이 시기에 따라서 방학하는 시즌 같은 때는 대도시에 많이 몰린다는 거. 그런데 이제 대학부설하고 사설로 대변되는 나라가 대부분 캐나다, 뭐 영국, 호주 이 정도가 다 저렇게 되는데, 미국은 특이하게 대학 내 사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양쪽의 장점을 다 합쳐 놓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사설이 기숙사가 없죠. 대학부설은 기숙사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어는 사설인데 나머지는 난 다 대학부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대학부설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다 대학부설을 가고 싶은데 내 영어는 사설 영어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한국 학생이. 그거를 가장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대학 내 사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사설 어학교가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겠어요? 그러니까 유명 대학이 아니라서 인터내셔널 학생이 많이 오지는 않는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랭귀지 과정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국제 학생들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유명 어학교들하고 제휴를 해서 유명 어학교에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학생을 운영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 대신 그 대학의 기숙사나 뭐 카페테리아, 라이브러리 이런 걸 모두 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은 사설이면서 로케이션은 대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만을 취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뭐 ELS나 카플란 아스펙이나 엠버시나 이렇게 대학 내 사설로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결코 현지에서 아주 후진 대학교나 레벨이 너무 안 좋은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규 과정도, 그래서 그런 대학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외국 학생이 많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학연수생 입장에서는 기숙사 이용하면서 현지 아이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내가 실력이 되기만 하면 청강도 가능해요. 그래서 레벨이 중상급 이상이 되면 내가 만약에 영어과였다. 그래서 영문법을 어떤 정말 전공 과목 2학년에 같이 듣고 싶다 했을 때는 그 교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그 랭귀지 센터에서 그런 걸 이미 다 어레인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허락만 하시면 거기 가서 청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크레딧을 딸 수는 없으나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학 내 사설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어학교의 다른 로케이션으로 옮기시면 그 레벨을 다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 레벨이 높아지면 할 수 있는 거를 쭉 연계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미국 이외의 국가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하시는 분은 대학부설이나 사설이나 대학 내 사설을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초이스가 많으신 편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설 프로그램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게
아주 좋은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리기에는 대학부설이 조금 커리큘럼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설보다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사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사설 학교를 선택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간단히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숙소는 이제 국가도 정했고 학교도 정했어요. 어느 카테고리로 가겠다. 이제 숙소를 그러면 어떤 숙소를 가는 게 제일 좋을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뭐 우리 친척이요. 밴쿠버에 살아서요. 우리 엄마가 그 이모네 집으로 안 가면 안 보내주신대요. 이렇게 어린 애들은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반감돼요, 효과가. 우리가 연수를 가는 이유는 24시간 영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를 틀어도 영어로 나오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8시간, 10시간 내내 영어를 얘기하고, 주말에도 하다못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애들끼리 같이 하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영어를 쓰고, 이러려고 가는데, 친척네 집에 간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영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이상의 연령을 가졌다면 꼭 굳이 그러진 말고 인근 동네로 가되 엄마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인근 동네로 가되 되도록이면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숙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절반 이상이면 나머지 숙소 부분도 내 영어를 늘리는데 절반 이상의 그런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니까요. 그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홈스테이, 기숙사, 아파트, 이제 아파트는 본인이 나와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 걸 얘기하죠. 근데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얼만큼 현지에 가서 잘 적응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가시면서 기숙사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숙사가 된다고 하면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학내에 있는 기숙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생활도 조금 낯설고 먹는 것도 좀 낯설고 이런데 홈스테이에 그냥 덜렁 가게 되면 영어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적응하는데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는 그래도 같이 연수하는 학생들끼리 같이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기숙사라는 데 자체가 자유롭잖아요. 어떤 한 집에 소속돼서 내가 밥 시간을 꼭 맞추고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기숙사는 기본 틀만 내가 어기지 않으면 밥을 먹든 안 먹든 신경 안 쓰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하든 학교 내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기숙사를 이용해서 써보시고 그 대신 홈스테이는 한 3개월만이라도 반드시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평생을 살면서 미국 사람네 집에 또는 영국 사람네 집에 몇 개월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여기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내가 결혼을 하면 더군다나 그렇고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여기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기회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왕이면 현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 생각 이런 거를 많이 대화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게 홈스테이니까 본인이 생활만 조금 관리하실 수 있으면 홈스테이가 참 좋고요. 학생에 따라서는 홈스테이 집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서 정말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갖고 기억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홈스테이는 내가 원해서 어떤 집을 가기는 참 어렵고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정말 만났는데 뭐 이란 사람이다, 아랍계 사람이라서 도저히 밥도 먹기가 어렵고 이러면 최소한의 기간만 하고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어느 정도는 조금 본인이 노력하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영어적인 면에서는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 6개월, 7개월이 넘어서면서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방을 얻어 나오시거나 룸쉐어를 하시거나 이런 학생들이 후반기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영어랑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국 친구들끼리 방을 얻어서 나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가서 보시면 학교에 이제 항상 방이 붙어요. 룸쉐어하는 친구를 찾는다 이럴 때 한국 친구들끼리 하지 마시고 외국 친구들하고 하세요. 그러면 일본이나 뭐 중국, 아시안 계통 아이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하고만 하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하잖아요. 그 영어가 어땠든 간에
뭐 내 영어도 그렇게 발음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되니까 그런 면에서 룸쉐어를 하실 때도 조금 불편해도 학생을 고르실 때 그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하고 같이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스테이는 뭐 먹을 게 좀 힘들다든가 또 조금 가족 구성원하고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기숙사는 사실은 생활이 문란해지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스로 조금 잘 챙기셔야 되고 뭐 내 룸메이트도 그렇고 같이 사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이용도 그렇고 서로 조심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룸쉐어는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방을 이제 단기로 임대하기는 좀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학연수에 대해서 큰 틀,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의 학교를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숙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뭐 조금 Q&A 시간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해 온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이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정규 과정, 석박사 과정에 대한 Q&A나 또는 지금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Q&A 주시면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아주 사소한 질문도 괜찮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느냐?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떠냐? 뭐 어떤 종류의 질문이라도 괜찮으시니까요.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랭크 때 그런 학교들을 말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 리스트를 좀 따로 볼 수 있을지요? 이 자료는 아마 저기 주시면서 이렇게 시파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랭크가 돼 있던 게 몇 년도 기준이며 아까 그리고 제가 잠깐 놓쳤던 게 있는 게 그게 대학교인지 네. 대학교 과정인지 대학원 과정인지 대학원 과정으로 랭킹은 돼 있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대학원 과정에 답을 주실 선생님 이제 나오시고 같이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네, 먼저 하실래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고. 아까 랭킹이 대학원 과정인지 대학 과정인지. 랭킹은 저희가 대학원 해가지고 영어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대학원 영어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위로 3개 나왔던 거니까 하버드라든지 네. 비스버클리라든지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대학원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몇 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자세히? 그게 최신 자료예요. 뉴스앤 월드 리포트라고 그 학교별로 랭킹을 매기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뽑아서 발췌해가지고 준비해놓은 거거든요. 최근 자료예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미국에는 테스트 과정 같은 거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테스트 과정이 이게 원래 테스트 과정이 영어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링귀스틱 해가지고 언어학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속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딱 뭐 디파트먼트 잉글리시 안에 테스트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뭐 디파트먼트 링귀스틱 어떤 경우는 다른 과에 테스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리스트는 저희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테스트 과정이 있는 학교 다 수록한 건 아니고요. 조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그런 학교들만 한 10개 정도 저희가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요. 석사 테스트.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국가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쪽이 더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그러니까 쪽이- 나라별로요. 네. 보통 나라별로는 솔직히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내지는 다른 그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나가서
영어를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강사로 뭐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를 가리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들은 사실은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미국 쪽을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건 선호하는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미국 쪽에 학위를 받고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뭐 영국에 관심이 많고 영국 쪽에 프로그램을 선호를 하신다. 이러시면 뭐 영국 쪽에서 뭐 석사가 정확히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테솔 같은 경우 호주나 뉴질랜드 쪽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해가지고 설티 과정들이 좀 잘 돼 있는데요. 석사 과정이나 이렇게 학위 과정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테슬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레이지웨이트 스쿨 들어가는데도 토플 말고도 GRE나 GMAT 같은 거. 아니요. GMAT은 이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하실 경우에 필요한 시험이고요. 일반적인 대학원은 GRE 시험을 요구를 해요. 근데 테솔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들이 GRE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GRE 없이 토플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학교로 뉴욕 유니버시티 그 학교가 이제 테솔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 학교랑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근데 이제 유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원래는 GRE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이제 GRE가 요구되어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들도 이제 GRE 없이 토플만 갖고 이제 뭐 본인의 그 영어 가르침 경력이라든지 학교 때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추천서라든지 또 학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입학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석사 과정 말고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따기 위한 테솔 과정이 있잖아요. 그 테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학교에 서티피케이션을 이수하면은 석사 과정을 밟을 때 1학년을 면제해 준다는 듯한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과정 중에서도 그 성향이 서로 다른 그 테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에듀케이션 위주고 어느 한쪽은 이제 더 영어 문법적인 그런 거를 테솔 과정에서 넣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티 과정에서 만약 6개월이나 이걸 하고 석사로 그 6개월 동안 한 크레딧이 인정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어요.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설티 과정 자체는 수료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 석사 과정의 크레딧을 많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유학원과의 관계인데요. 네. 그 일단 유학원을 등록을 한다면 외국에서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등록을 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뭐 개인적 신변이 약간 보호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집을 얻거나 학교를 얻거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정보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유학원에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정이 지어지지 않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기 과정 전혀 없죠. 사기 본인의 과정. 스펙으로 갖고 학교 입학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티피케이션 과정도 그런 게 그렇죠, 설티도. 어디나 어떤 학교나 다 네, 컨택이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본인의 뭐 지역, 본인이 이제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조정. 아까도 이제 저희 대표님이 전반적인 학교를 선택할 때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나의 전공 분야 그리고 나의 현재 학점이 어떤지 현재 스펙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상위권, 중위권, 뭐 아까 이제 저희가 랭킹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테솔 같은 경우에 따로 랭킹을 매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에듀케이션 분야는 어느 학교가 우수하다, 좋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교육적인 에 대한 랭킹도 안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를 그 대학원 학교를 결정을 할 때는 보통은 대부분들은 본인의 스펙을 위주로 학교를 정하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자신이 것처럼 원하는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학교 순위라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거라. 학교 자체 수는요? 그렇죠. 예. 뭐 지도 교수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비가
나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유학 꼭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학비가 저렴한 쪽으로 나는 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립대 위주로 간다든지 나는 비용은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립대 쪽도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주립대 경우는 더 들어가기 힘들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립대이기 때문에 쉽고 주립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입학 조건들, 학점,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점수, 영어 점수, 뭐 추천서, 이런 뭐 SOP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립대는 들어가기 어렵고 사립대는 쉽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추천 성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의 본인의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테솔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따로 매기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위권의 학교는 어느 학교다, 중위권 정도는 어느 학교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개인 성적도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거가 전반적 기본적인 건 본인의 성적이에요. 네. 딸아이하고 같이 가고 싶은 방학간 갔다 오고 싶은데요. 초등학생이 1학년이거든요. 근데 저 아는 분은 이렇게 아이는 방학 동안에 정규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엄마는 사설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까 아는 친척분이 있는 애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최악의 나라 우리가 도시가 LA잖아요. 전 LA에 이모가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라가 미국이 처음이니까 거기를 방학 동안에 가서 학교에서 좀 정규 학교 같은 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넣어보고 싶고 저도 사설 같은 데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그 정규학교 들어간 자체가 프로그램에 들어간 게 방학 동안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모네 집에서 안 하게 되면 홈스테이라도 딸애랑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아파트를 얻는 거와 차이가 좀 기간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2달에서 3달 정도. 2달에서 3달은 아파트를 얻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냥 이모네 집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유학 업체라서, 사실 조기 유학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업체고요. 방학 동안에 캠프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가 정규 학교 시즌이에요. 1월부터 거의 정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규 수업을 가는 학교로 바로 가는 프로그램을 뭐 6주, 8주짜리를 해요. 예, LA 부근에서 해요. 그래서 네, 정규 수업 들어가는 학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여행 가는 심 삼아 가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낮추시고 여행 가는 김에 영어를 좀 하시겠다 하면 영어적인 목표를 조금 낮추셔서 엄마도 한 2달 공부를 하고 근처 어학원에서 아이도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내시고 그냥 숙식은 이모네 댁이나 어디 인근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의 영어를 충분히 좀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는 그런 식의 캠프를 따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가셔야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으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영어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머니도 딸도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영어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 되는 데를 보내시는 게 비용을 쓰셔도 조금 더 아웃풋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가는 여행이라서 가는 김에 뭔가를 조금 더 도모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캠프는요, 몇 학년부터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가능해요. 네. 6주, 8주 정도. 짧게는 여름방학에는 3주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우리나라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1월에서 3월 초까지 거의 다 방학이니까 그때에 한 8주까지 맥시멈 하시면서 현지에 가서 바로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현지 애들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하면서 홈스테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8주 있더라도 영어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와요. 그래서 그렇게 캠프 한 2번만 갔다 오면 여기서 토플 시험 봐도 엄마보다 훨씬 잘 나올걸요. 비용은 캠프가 어느 정도
캠프는 저희 8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항공료 빼고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엄마가 2달 아이 데리고 가셔서 뭐 홈스테이 비용을 안 든다고 하셔도 항공비 2분 거 하고 학교 2사람 등록하는 거 따지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드시거든요. 항상 1년 가는데 3천만 원 든다고 한 달 간다고 30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비는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에 항상 돈이 더 들어요. 네. 또 뭐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가지 요거 이제 저희가 저희 책자 나라별로 나와 있는 책자를 드렸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양대하고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테이크드림이라고 대학생 어학연수 전용 커뮤니티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인턴십이나 연계 연수에 대한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따따따테이크드림닷컴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그 정보, 어학연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 테이크드림을 통해서 한양대 사이버대학도 그렇고 한양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한번 정보를 서치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1588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